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공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 멋진 말인데요? 멋진 말인데 이게 영화에 나오는 대사거든요. 예. 영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빅쇼트. 아하.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야기했던 미국 월가의 탐욕을 그린 영화 아니겠습니까? 이 빅쇼트의 첫 장면에 딱 이 문장이 나와. 근데 이 대사가 누가 했던 얘기인지 아세요? 놀랍게도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남긴 명언이라고 합니다. 이 마크 트웨인은 되게 오래전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부터 이 마크 트웨인은요. 톰 소의 모험 같은 이런 소설만 쓴 게 아니라요. 이분이 이런 소설도 썼대요. 단편 소설이긴 한데 정치 경제학. 소설 이름이 정치 경제학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대학교 경제학과 과목 이름 같잖아요. 아, 요건 안 팔렸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치 경제학에선 뭘 다뤘느냐? 어리석은 경제학자가 지 잘난 체만 하다가 된통 당하는 얘기를 쓴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요. 이렇게 경제학자를 많이 조롱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뭔 얘기겠습니까? 뭔가를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어쩌면 경제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우리들의 착각 때문이 아닌가. 이거를 일컫는 대사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뜬금없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앞서 언급했던 영화 빅쇼트에는 매우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그 유명한 브래드 피트, 크리스찬 베일, 라이언 고슬링, 스티브 카렐. 이름만 들어도 탄성이 나오는 명배우들 아닙니까? 네. 각자 각 영화의 원탑을 해도 될 만한 명배우들이 같이 나와요. 같이 연기를 해. 그래서 이 양반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 공매도, CDO. 이게 CDO가 뭐냐면 부채담보부 증권, 그리고 MBS. 이게 모기지 저당 증권을 얘기하거든요. 듣기만 해도 복잡한 경제 용어들을 막 쏟아내요. 어휴, 의외인데요. 이 빵바리 형이 이런 용어를 알고 있다니. 아, 빵바리가 누구예요? 브래드 피트. 아, 빵바리예요? 네. 빵바리가 무슨 뜻이죠? 브래드 빵. 아하! 피트 발. 제가 좀 늦었어요. 요건 10년 전 아재 개그인데. 처음 들어봐요. 이런 얘기들 CDO나 MBS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들었으면 다들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브래드 피트나 크리스찬 베일 이런 멋진 배우들이 멋진 연기로 알려주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뭐 이것도 하나의 착각이긴 할 것 같아요. 한 번 들어서 모르고요. 뭐 여러 번 들으니까 머리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요. 경제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이 빅쇼트에 이런 명배우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세일러 교수가요. 이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했어요. 정말요? 카메오로 출연해서 명배우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는 연기를 펼치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어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네. 나름 연기 잘하세요. 뭔 연기를 했느냐? 카지노에서요. 블랙잭 게임을 참여하는 사람들과 이 게임 결과에 돈을 거는 구경꾼들, 그리고 이 구경꾼들의 또다시 돈을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뭘 설명하는 줄 아세요? 합성부채담보증권, 아까 얘기했던 CDO 있죠. 이 CDO의 원리를 설명하더라고요. 구경하는 사람의 돈을 건다. 그러니까요. 이런 원리를 설명하고요. 또 재미난 얘기도 해요. 연달아 공을 넣은 선수가 이번에도 공을 넣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뜨거운 손의 오류,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부동산 호황기엔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아무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착각 때문에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 보니까 각 팀의 에이스들이 희한하게도 대부분 무너졌어요. 정규리그 때 잘했다고 해서 1선발이라고 해서 포스트 시즌도 잘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요. 아유 진짜 세일러 교수님 너무 멋지지 않나요? 세일러 문이 생각나.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미국 월가를 심판하는 분 아니겠어요. 아무튼요. 맨 처음 얘기했던 마크 트웨인이 남겼던 우리를 공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 대사와도 이 세일러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일맥상통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요. 경제학과 교수가 영화 카메오로 출연한다니까 저희도 조만간에 영화 카메오에 한번 도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요? 뭐 저희가 세일러 교수님 같은 내공은 없긴 하지만요. 생기기는 박 PD가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아, 조금요? 이처럼 빅쇼트와 리차드 세일러 교수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 아까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세일러 교수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소식 많이 들었죠?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요, 지난 9일 현지 시간으로요, 세일러 교수를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요, 세일러 교수가 심리학적인 과정을 통해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한적 합리성과 공정성 선호, 자제력 결여 등의 인간의 특성이 시장뿐 아니라 개인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냈다. 수상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런 얘기죠. 심리학을 경제학에 제대로 통합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심리학. 그렇죠. 재미난 것은요, 세일러 교수가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된 직후 인터뷰가 쇄도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뭔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노벨위원회 수상 이유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업적을 소개하면서 헐리우드 배우로서 기량을 언급하지 않아서 너무 서운했다. 자, 빅쇼트 나왔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느냐. 노벨상은 2년 전 오스카상을 타지 못해 받은 보상이다. 이런 얘기를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카메오로는 타기가 어렵죠. 최소한 조연은 돼야지, 조연. 아니, 그래도 얼마나 유쾌하지 않습니까? 진짜 자신이 카메오로 출연했던 것을 이렇게 농담의 소재로 쓴다는 거. 예. 아니, 우리가 봤던 경제학과 교수님들이랑은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게 또 재방송이 될 경우에 출연료가 또 나오거든. 아, 그래서 그런가?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아무튼요, 이 세일러 교수님의 농담을 듣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딱할 것만 같은 경제학을 보다 재밌게 대중에게 설명하려는 노력. 이게 우리가 아재 개그로 경제학을 연예뉴스처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이런 우리들의 노력과 비슷하지 않은가? 이게 틀리지 않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제 아전 인수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요, 세일러 교수님 이름에 대한 혼란이 있더라고요. 혼란이요? 왜 혼란이 있느냐? 세일러 문이었어요? 세일러 문이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에 대해서 어떤 언론에서는요, 아까 저희가 얘기 드린 것처럼 리차드 세일러 교수, 또 다른 언론에서는 리차드 탈러 교수,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받았나? 혹시 이름만 갖고 성이 다른 두 명이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둘 다 같은 사람입니다. 성을 어떻게 다른데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세일러 이 교수님이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독일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일러가요, 독일식 발음으로 하면 탈러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탈러라고 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일러 교수님의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넛지. 네. 그리고 또 다른 책들, 승자의 저주나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뭐 이런 책에는요, 저자가요, 리차드 세일러가 아니라 리차드 탈러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리차드 세일러나 리차드 탈러, 영어식 발음, 독일식 발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 인물이라는 거죠.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세일러 교수님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세일러 교수는요,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코넬대를 거쳐서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카고대 하면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시카고대가 신자유주의의 본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일러 교수도 혹시 신자유주의를 설파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요번에 노벨상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일러 교수는요, 실제로 시카고대에서 노벨상을 받은 6번째 교수님이래요.
시카고대가 노벨상을 많이 받긴 했죠. 그런데 셀러 교수는요, 시카고대의 대표적인 비주류 교수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는 시카고대가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와는 달리 인간의 비합리성을 심리학적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행동경제학의 대표 주자로 알려져 있죠. 네. 특히 2002년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데니얼 커너먼 교수. 이 데니얼 커너먼 교수 수상에 이어 행동경제학 분야 학자 중에 두 번째 수상자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때문인지 셀러 교수는요, 노벨상 수상 이후 또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대요. 비주류로 시카고대에서 몸 담은 일은 터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요, 이런 얘기도 했대요. 총장과 학장, 대학 원장이 나에 대해 말하며 저 골칫덩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오늘이 처음일 것입니다. 오늘은 노벨상 받았으니까 골칫덩어리가 아닌 거지. 이분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 아무튼요, 아니 노벨상 받으신 분이 이렇게 유쾌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유쾌함이 넘치는 세일러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넛지라는 책이잖아요. 이 넛지가 국내에서 몇 부가 팔렸는지 아세요? 10만 부 이상 나갔을 것 같은데요? 10만 부 이상, 40만 부가 팔렸대요. 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가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벌써 넛지 읽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셀러 교수는요, 2009년에 한국을 방문했었을 때 이런 얘기도 했대요. 한국에서 방문한 다음에 골프를 쳤는데 캐디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유명한 책의 저자시군요. 캐디분이 넛지를 읽었다는 거지. 야, 근데 저는 부럽네요. 이 40만 부가 나갔댔잖아요.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는 4만 부도 안 나갔는데. 4만 부는커녕 지금 4천 부도 안 나간 것 같은데요. 4천 부는 넘었어요. 4천 부는 넘었나요? 아무튼요, 이런 일화로도 되게 유명하죠. 다만 이런 에피소드도 있대요. 국내에서 유독 넛지가 인기 있었던 이유, 놀랍게도요, 이명박 때문이래. 응? 이명박이 당시 대통령 시절에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이 책을 읽었다고 지 스스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에게 선물을 했대. 이게 언론에서 기사화가 됐다는 거죠. 이 이야기 때문에 그때 넛지를 많이 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재 개그 한 거 아니고요? 그렇죠. 전 MB가 야, 너 적금 넣었지? 그러면서 이 책을 줬다. 뭐 이런 레파토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명박이 실제로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냥 유명한 책이다 하니까 야, 나는 뭐 앞에 서론만 읽었는데 니네는 끝까지 읽어봐라. 그러면서 참모진한테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요, 뭐 넛지가 인기 있었던 이유가 좀 찜찜하긴 하지만 뭐 이 책이 이명박이 했던 댓글 조작 때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혹시 못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보니까요, 예스24에서 경제 분야 1위가 넛지더라고. 명견 말리를 드디어 제꼈어.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를 당연히 제꼈겠네요. 그렇죠. 저희보다는 훨씬 위에 있고요. 아무튼요,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저희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뭐 넛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넛지라는 말은요, 사전적으로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왜 찌를까요? 적금 넣었지? 하면서. 적금 넣었지. 뭐 그런 거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넛지를 좀 더 상세하게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넛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저 기억나요. 그 책에 보면은 남자 화장실 변기, 거기 보면 파리 한 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자들은 보통은 그 파리를 맞추려고 조준을 그쪽으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주 편해진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진짜 넛지에서도요, 네덜란드 공항에서 실험을 했는데 박 PD가 얘기한 대로 파리를 그려놨더니 밖으로 튀어나가는 소변량이 80%나 줄어들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대요. 진짜 여성분들은 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남자들은 쉬를 쌀 때 뭔가를 조준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애청자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남자들은 특히 2년 정도 매일 조준을 하잖아, 군대 가서. 그래서 좀 더 실행을 잘 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넛지의 재미난 사례가 이런 것도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 등에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피아노처럼 소리가 나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넛지의 한 가지 사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요. 계단에 계단을 오르면 건강해집니다. 이런 안내 문구를 곳곳에 붙여놔봐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계단을 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바로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타러 가지 누가 계단을 오르겠습니까? 하지만 이 동영상에서처럼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난 눌러보고 싶어. 그냥 한번 밟아보고 싶은 거야. 신기하게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슬쩍 이렇게 소리만 나게 만들어 봤더니 사람들이 새로운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부드러운 개입 넛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를 더 많이 팔리게 할 수 있게 하는 넛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이러고 있지 않죠. 아무튼요, 이 같은 넛지 효과, 이거는요 전통 경제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요. 왜냐?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다. 근데 아니 이런 완벽한 존재가 슬쩍 누가 와서 옆구리 찌른다고 다른 행동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소변기에 파리를 맞춘다고 또 계단을 올라서 소리가 난다고 이게 경제학적으로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 따라서 전통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게 경제적인 인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 현실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파리가 보이면 그냥 맞춰보고 싶어. 소리가 나면 그냥 계단을 뛰어다니고 싶어. 이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일러 교수는요, 전통 경제학을 이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경제학 서적을 보면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하고 IBM 컴퓨터처럼 뛰어난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계산기가 없으면 복잡한 나눗셈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종종 배우자의 생일을 잊어버리며 새해 벽두부터 숙취로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우리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 그저 호모 사피엔스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호모 루덴스 요거를 추가하면은 딱 설명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노는 인간, 네. 우리처럼 주사일제 그걸 원하는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세일러 교수의 노벨상 수상 이후 많은 언론들이 언급했던 이야기예요. 국내 언론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죠. 근데 경불지를 들은 애청자분들한테 이 얘기를 똑같이 해드리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야. 아니 경불지 못하러 들어. 다른 언론 보지. 그렇죠. 그래서 세일러 교수의 이론, 많은 국내 언론들이 언급하지 않은 이론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야 경불진 듣는 의미가 있겠죠. 주 15시간 노동, 보편적 기본소득.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스티븐 핑커, 지그문트 바우만. 전 세계 석학들이 극찬한 명작.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선데이 타임스 특집 기사. BBC 특별 방송. 좌우파의 상투적 주장에 지쳤다면 이 위대한 논쟁을 즐겨보라. 30살 젊은 사장가가 설계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지금 시작된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김영사. 뭔가 궁금하실 텐데 바로 처음에 언급했던 뜨거운 손의 오류 기억나시나요? 네. 연달아 공을 넣은 선수가 이번에도 공을 넣을 것이라 확실하는 거,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부동산 호황기 때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아무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셀러 교수가 빅쇼트에서 미국 금융위기 발생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설명에 대해서 일부 청취자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설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인간이 비합리적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박 PD가 좋아하는 야구 얘기예요. 네. 지금 포스트 시즌이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질문 전에 박 PD가 좋아하는 롯데 자이언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두산 베어스, 코리안 시리즈에서 맞붙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네. 현재는 지금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죠. 기아 타이거스나 NC 다이노스 아직도 포스트 시즌에 남아있잖아요. 이 두 구단의 팬들은 뭐 이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실 텐데 이건 가정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두산과 롯데가 코리안 시리즈 전적 3승 3패 7차전을 맞이했어요. 9회 말 투아웃에 주자는 만루. 하필이면 점수는 4대3. 끝내기 안타 한 방이면 대망의 우승을 할 수 있는 순간이겠죠.
물론 아웃되면 우승은 물 건너가게 되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9회 말 투아웃에 타석에 누가 나왔느냐? 이것도 예입니다. 예. 평소 1할 타자였던 이PD가 자랑스럽게도 나왔어요. 물론 이런 선수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가정이에요. 아무튼 이PD는요. 오늘따라 컨디션이 너무나 좋은가 봐. 앞선 타석에서 3타수 3안타를 쳤네. 네. 얘가 막 오늘 날라다녔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타석 9회 말 투아웃에 이PD가 주자 만루해서 타석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약을 먹었는지 펄펄 날아다니는 이PD한테 그 타석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대타 카드를 쓰시겠어요? 보통 현장의 감독들은 그냥 끌고 가죠. 그렇죠. 왜냐? 포스트 시즌은 미친놈이 있다. 이PD가 미쳤다. 그러면서 또 쓸 거란 말이야. 그렇죠. 아마 해설가 분들도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박 PD랑 비슷하게 오늘 이PD가 펄펄 날고 있으니 안타를 기대할 만합니다. 계속 쓰는 게 좋겠죠. 이런 충고를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3타수 3안타를 쳤다고 네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높아질까요? 평소 1할 타자였는데 갑자기 18타자가 되는 게 쉬울까요? 바로 이게 뜨거운 손의 오류라는 거죠. 연속으로 성공한 사람은 계속 성공을 거듭할 것 같이 믿게 되는 이런 현상. 근데 이게 오류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오류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평상시 1할밖에 못 쳐서 응원을 거의 못 받아서 매번 타석에서 주눅 들어있던 이PD가 앞서 연속으로 2안타를 치니까 세 번째 타석부터는 엄청난 응원이 쏟아졌겠죠? 그래서 세 번째도 안타를 뽑아냈어. 그러면 네 번째 타석에서도 없었던 집중력이 쏟아져가지고 갑자기 안타를 또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매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겠죠. 실제로요. 시카고 경영대학원 존 호이징거 교수가요. 이와 같은 뜨거운 손의 오류를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증명을 했느냐? 이분은요. 또 야구 팬이 아닌가 봐. 농구를 가지고 증명을 했어요. 100명의 농구 팬들에게 한 선수가 박 PD죠. 박 PD가 방금 자유투를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그 다음 자유투를 쐈을 때 성공한 확률에 대해서 한 번 얼마가 될 것인가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예. 그랬더니 무려 91%의 팬이 방금 자유투를 성공했으면 또다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뜨거운 손이 있다. 이렇게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9명의 최상위 선수들의 100만 번이 넘는 슛을 실제로 조사를 해봤다. 100만 번이나요? 장난 아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앞서 성공했다고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확률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성공과 실패는 그냥 무작위적으로 반복될 뿐 뜨거운 손의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그런 마력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뜨거운 손의 현상은 마력이 작용한 게 아니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자기 충족적 예언과 관계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앞서 설명했듯이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랑은 완전히 다른 선택 아니겠어요? 실제로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3타수 3안타를 친 이PD에게 9회 말 투아웃 마지막 타자 계속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세일러 교수는 이런 비이성적인 믿음 때문에 한 번 오른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한 번 급등한 주식은 계속 급등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설명을 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것도 이런 오류 때문에 박살이 났다. 이런 설명인 거죠. 야, 자, 근데 저희가 추석 특집에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부의 대절벽. 그것만 봐도 성장과 하강은 사이클이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는 상식이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저희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반대의 경우 어떤 상황이냐? 앞서와 같은 상황인데 타자만 달라요. 1할 타자인 이PD는 일찌감치 출전 명단에서 빠졌어. 그 자리에 3할 타자인 강민호 선수. 네. 롯데의 자랑으로 불리는 선수죠. 네. 박 PD도 제일 좋아하지 않나요? 저는 뭐 제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얘가 기복이 심해. 아, 그런가 봐. 실제로 하필이면 강민호 선수가 평소 3할 타자인데 이날만큼은 3타수 무안타인 거예요. 앞서와 같이 9회 말 투아웃 4대3 주자가 만루. 근데 강민호 선수 타석이라면 감독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롯데의 자랑 강민호 선수 평소 3할 가뿐히 치는 선수인데 오늘 아직 안타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타석에선 안타 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해설가 분들도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차피 3할이기 때문에 네 번째 타석은 확률상 안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죠. 이제 한 방이 나올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마치 카지노에서요. 슬롯머신을 돌리던 사람이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돈을 잃었어. 이제는 잭팟이 터질 때도 됐다. 이러면서 계속 돌리는 거. 하하.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그러다가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 이것과도 흡사할 수가 있죠. 이래서요. 행동경제학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느냐. 방금 재판 얘기했잖아요. 슬롯머신. 도박사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개별 사건의 확률은 매번 동일한데 그 전 사건과는 반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현상. 이게 도박사의 오류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쉽게 공감이 갈 것 같아요. 뭐 진짜 자타 공인 폭탄이다. 근데 99번 소개팅을 나갔는데 다 물 먹었어. 근데 100번째는 성공하겠지. 짝을 만날 거야. 킹카와 사귀게 될 거야. 이런 믿음과 같은 거 아니에요? 매번 얘를 어떻게 꼭 소개팅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해가 잘 되잖아요. 아니 소개팅에 한이 맺히신 분인 것 같아. 아무튼요. 한마디로 이 도박사의 오류는요. 뜨거운 손의 오류와 정반대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반대이지만 이것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 이런 점에서는 똑같죠. 네. 이것 또한 자기 충족적 예언.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재미난 점이 있어요. 뜨거운 손의 오류가 아까 서브프라임 사태를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도박사의 오류도요. 우리 인류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고 해요. 어떤 피해를 끼쳤느냐. 네. 아까 도박사가 전 재산 파산하는 거 이런 거 말고도 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모 군대에서는요. 적군의 포탄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교육을 시켰느냐. 한 번 떨어진 자리에는 다시 포탄이 떨어지지 않으니 그 지점으로 피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탄이 한 번 떨어져서 팍 파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피하면 그 자리에는 다시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일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리가 있을까요? 진짜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이게 속설로 굳어졌대요. 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이걸 강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왜냐?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같은 자리에 포탄이 2번 떨어지는 경우가 봤더니 많지 않았다는 거야. 군인들이 봤더니. 그래서 야 나도 그렇게 피했더니 살았어. 서로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대포 전문가나 수학자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줬더니 다들 코웃음 쳤다는 거야. 전혀 근거가 없는 판단이라는 거죠. 왜냐면요. 포탄은 어떤 자리에든 떨어지면 그 다음 포탄이 어디에 떨어지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 10번 동전을 던졌는데 9번이 앞면이 나왔어. 그러면 마지막 동전이 뒷면에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는 거. 이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박피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럴 것 같은데 도박사의 오류에 대해서 많이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걸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어떤 점에서 접하게 되느냐. 로또 번호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으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믿는다. 이것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주식 투자에서 특정 주식이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어. 그렇죠. 몰빵하잖아. 이것도 도박사의 오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아하. 아니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점에서 세일러 교수의 노벨상 수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이 비이성적인 만큼 시장도 완벽하지 않다. 이거를 증명했기 때문이란 거죠. 주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듯 그냥 놔두면 우리의 이기심이 충만한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보이지 않는 손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뜨거운 손 그리고 도박사의 손 이게 우리 시장을 휘젓고 다닌다는 거. 이거를 세일러 교수가 증명을 해놨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뜨거운 손, 도박사의 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세일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개입을 하는 주체가 너찌였으면 좋겠다. 그게 이 교수님의 주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입을 할 때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너찌처럼 부드럽게 개입하면 효과가 오히려 더 커진다. 세일러 교수는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개입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이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하죠. 장기기증. 예. 장기기증 캠페인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장기기증 하겠다는 사람 많지가 않죠. 주변에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에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유럽은 인권의식이 높기 때문에 장기기증률이 높을 거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2003년 조사에 따르면요. 장기기증률이요. 스웨덴은 86%. 덴마크는 4%에 불과해. 예전에 스웨덴이랑 덴마크는 같은 왕국이었잖아. 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쪽은 86%, 또 한쪽은 4%. 아니,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뭘까? 세일러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렇다는 거예요. 덴마크와 스웨덴 또 다른 유럽 국가들도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한대요. 장기기증 신청을 언제 받느냐?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받는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대부분 100% 운전면허 따잖아요. 근데 이때 하면 장기기증 신청 받기가 수월하겠죠. 그런데 덴마크와 스웨덴은 받는 방식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느냐? 덴마크는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장기기증을 하고 싶으면 직접 네모 칸 안에 체크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스웨덴은 어떻게 했느냐? 체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이 됩니다. 하하. 옵션 하나 차이 때문에 장기기증률이 무려 20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체크를 대부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이처럼 간단히 쑥 찌르는 것만으로도 정부의 시책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시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요즘 연남동 뜬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기 근처 공원에 밤만 되면 난리가 아니래. 술 먹고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하고. 근데 여기는요. 공연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주변에 집들이 있다고요. 주택가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주택가 사람들이 이 고성방가 또 술 취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처 공원에 베개 모형을 설치했다는 거야. 베개요? 잠잘 때 베는 베개. 이거를 설치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거기서 자는 거 아니에요?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간에 소음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아무리 고성방가 금지, 소리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먹히지 않았던 게 베개 모형을 하나 설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맞아. 이 주변에는 자는 사람들이 있지.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건 아니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소음을 상당히 줄였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앞에 차도에 보면 요즘 이런 거 많이 설치돼 있죠. 옐로우 카펫. 옐로우 카펫 뭔지 아시죠? 이게 어린이가 보행 신호를 기다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운전자한테도 이 옐로우 카펫이 보이면 어린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해서 속도를 줄이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아무리 설치해봤자 속도 안 줄이고 어린이들도 막 뛰어다니잖아. 그래서 교통사고가 의외로 많았는데 이 옐로우 카펫을 설치하니까 이렇게 쑥 찌르니까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강압적으로 했으면 효과가 미미할 것인데 이렇게 너치처럼 쑥 찌르니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이처럼 주류 경제학과는 다른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인간을 설파한 셀러 교수가 어떻게 그냥 쑥 찌르는 거 하나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받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저 소변 튀는 거 줄이고 뜨거운 손에 오류 얘기했다고 노벨상 받으면 이 PD 박 PD도 받겠네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것 때문만 노벨상을 받은 건 아니죠.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일러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이번에 수상한 것은요.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그의 넛지의 행동 경제학이요. 실제로 정책적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많은 국내 언론에서도 전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뭐냐? 어떤 정책적 효과를 발휘했느냐? 바로 미국의 저축률을 늘리는데 넛지 이론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요 돈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정부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저축을 안 하니까 저축률 둔화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국민들 돈이 없으니까 소비할 돈도 없는데 저축? 에이 무슨 저축이야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저축은 국력입니다. 저축 좀 해주세요. 아무리 캠페인해도 저축률은 오히려 점점 떨어지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때 세일러 교수가요 오바마 정부에 아주 재미난 제안을 어떤 제안을 하느냐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저축률을 바로 높일 수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재밌습니다. 내일 더 저축하자. 내일 오늘이 아니고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이 프로그램은 이름처럼 오늘 당장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죠. 아니 근데 내일 저축하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축하라는 얘기인 거냐?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미래에 임금이 인상될 것 중 일부를요. 연금 보통 저축에 예치하도록 미리 약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년 들어가면 연봉이 500만 원이 올라. 예. 500만 원이나 올라주나요? 안 주죠? 그러면 얼마가 올다고 할까? 한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올려주지 않나요? 그래도 기분 좋게 500만 원 오른다고 해봐요. 500만 원이 오르게 되면 그걸 미리 약정을 하는 거야. 500만 원 중에 250만 원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쓰고 250만 원은 저축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현재 소비를 줄일 필요는 없이 저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연봉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은 오르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미국의 저축률이요 무려 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요 미국 경제학계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셀러 교수를요 빚더미에 앉은 미국을 구한 경제학자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류 경제학자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업에서 연봉을 깎거나 동결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깎거나 동결을 했으면 이런 효과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오르는 게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요 셀러 교수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은요 많은 시사점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시사점이냐? 인간은 보기보다 단순하다. 특히 합리적이거나 계산적이지도 않다. 이런 사실을 경제학계에서도 결국은 인정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감정적이죠. 그러니까요. 주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듯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그냥 정과 감정에 끌리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사실을 주류 경제학에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셀러 교수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은 과거로 위장해왔던 경제학에서 인간이라는 찬 의미를 다시 끄집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셀러 교수한테 이 얘기를 드렸더니 주류 경제학이 과연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일까 했더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셀러 교수는 또 재미난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주류 경제한테 재미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인지 셀러 교수한테 이런 질문도 했대요. 기자들이 좀 짓궂어요. 노벨상 상금이 12억 원이 넘잖아요. 12억 원이 넘는 상금을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셀러 교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가장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쓸 것입니다. 응항한 다음에 뒤처리로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요. 맨 처음 언급했던 마크 트웨인의 명언 기억나시죠? 우리를 공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가 보통 경제학 얘기하면 숫자만 논하고요. 재테크만 언급하는 경제가 전부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착각이었다는 깨닫고요. 이제부터는 보다 따뜻한 경제, 연대하는 경제, 정을 나누는 경제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셀러 교수님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2년 반 넘게 해왔던 방향이 이런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경물진이 추구해왔던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게 진짜 경제학이 아닐까.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도 지금부터는 빛을 좀 볼 수 있다. 뭐 이것도 도박사의 오류인가요? 빛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이지만 그게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영화사에서 박 PD한테 섭외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메오로 좀 출연해달라. 난 안 까만데. 아재 개그가 좀 재미가 없네요. 안 까매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공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 멋진 말인데요? 멋진 말인데 이게 영화에 나오는 대사거든요. 예. 영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빅쇼트. 아하.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야기했던 미국 월가의 탐욕을 그린 영화 아니겠습니까? 이 빅쇼트의 첫 장면에 딱 이 문장이 나와. 근데 이 대사가 누가 했던 얘기인지 아세요? 놀랍게도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남긴 명언이라고 합니다. 이 마크 트웨인은 되게 오래전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부터 이 마크 트웨인은요. 통소의 모험 같은 이런 소설만 쓴 게 아니라요. 이분이 이런 소설도 썼대요. 단편 소설이긴 한데 정치 경제학. 소설 이름이 정치 경제학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대학교 경제학과 과목 이름 같잖아요. 아, 요건 안 팔렸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치 경제학에선 뭘 다뤘느냐? 어리석은 경제학자가 지 잘난 체만 하다가 된통 당하는 얘기를 쓴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요. 이렇게 경제학자를 많이 조롱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뭔 얘기겠습니까? 뭔가를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어쩌면 경제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우리들의 착각 때문이 아닌가. 이거를 일컫는 대사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뜬금없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앞서 언급했던 영화 빅쇼트에는 매우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그 유명한 브래드 피트, 크리스찬 베일, 라이언 고슬링, 스티브 카렐. 이름만 들어도 탄성이 나오는 명배우들 아닙니까? 네. 각자 각 영화에 원탑을 해도 될 만한 명배우들이 같이 나와요. 같이 연기를 해. 그래서 이 양반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 공매도, CDO. 이게 CDO가 뭐냐면 부채 담보부 증권, 그리고 MBS. 이게 모기지 저당 증권을 얘기하거든요. 듣기만 해도 복잡한 경제 용어들을 막 쏟아내요. 어휴, 의외인데요. 이 빵바리 형이 이런 용어를 알고 있다니. 빵바리가 누구예요? 브래드 피트. 빵바리예요? 네. 빵바리가 무슨 뜻이죠? 브래드 빵. 아하! 피트 발. 제가 좀 늦었어요. 요건 10년 전 아재 개그인데. 처음 들어봐요. 이런 얘기들 CDO나 MBS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들었으면 다들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브래드 피트나 크리스찬 베일 이런 멋진 배우들이 멋진 연기로 알려주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이것도 하나의 착각이긴 할 것 같아요. 한 번 들어서 모르고요. 여러 번 들으니까 머리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요. 경제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이 빅쇼트에 이런 명배우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세일러 교수가요. 이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했어요. 정말요? 카메오로 출연해서 명배우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는 연기를 펼치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어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네. 나름 연기 잘하세요. 뭔 연기를 했느냐? 카지노에서요. 블랙잭 게임을 참여하는 사람들과 이 게임 결과에 돈을 거는 구경꾼들, 그리고 이 구경꾼들의 또다시 돈을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뭘 설명하는 줄 아세요? 합성부채 담보증권, 아까 얘기했던 CDO 있죠. 이 CDO의 원리를 설명하더라고요. 구경하는 사람의 돈을 건다. 그러니까요. 이런 원리를 설명하고요. 또 재미난 얘기도 해요. 연달아 공을 넣은 선수가 이번에도 공을 넣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뜨거운 손의 오류,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부동산 호황기엔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아무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착각 때문에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 보니까 각 팀의 에이스들이 희한하게도 대부분 무너졌어요. 정규리그 때 잘했다고 해서 1선발이라고 해서 포스트 시즌도 잘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요. 진짜 세일러 교수님 너무 멋지지 않나요? 나 세일러 문이 생각나.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미국 월가를 심판하는 분 아니겠어요.
아무튼요, 맨 처음 얘기했던 마크 트웨인이 남겼던 우리를 공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 대사와도 이 셀러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일맥상통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요, 경제학과 교수가 영화 카메오로 출연한다니까 저희도 조만간에 영화 카메오에 한번 도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요? 뭐 저희가 셀러 교수님 같은 내공은 없기는 하지만요. 생기기는 박 PD가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조금요? 이처럼 빅쇼트와 리차드 셀러 교수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 아까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셀러 교수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소식 많이 들었죠?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요, 지난 9일 현지 시간으로요, 셀러 교수를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요, 셀러 교수가 심리학적인 과정을 통해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한적 합리성과 공정성 선호, 자제력 결여 등의 인간의 특성이 시장뿐 아니라 개인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냈다. 수상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런 얘기죠. 심리학을 경제학에 제대로 통합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심리학. 그렇죠. 재미난 것은요, 셀러 교수가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된 직후 인터뷰가 쇄도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뭔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노벨위원회 수상 이유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업적을 소개하면서 헐리우드 배우로서 기량을 언급하지 않아서 너무 서운했다. 자, 빅쇼트 나왔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느냐. 노벨상은 2년 전 오스카상을 타지 못해 받은 보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카메오로는 타기가 어렵죠. 최소한 조연은 돼야지, 조연. 그래도 얼마나 유쾌하지 않습니까? 진짜 자신이 카메오로 출연했던 것을 이렇게 농담의 소재로 쓴다는 거. 네. 아니, 우리가 봤던 경제학과 교수님들이랑은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게 또 재방송이 될 경우에 출연료가 또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가?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아무튼요, 이 셀러 교수님의 농담을 듣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딱할 것만 같은 경제학을 보다 재밌게 대중에게 설명하려는 노력, 이게 우리가 아재 개그로 경제학을 연예 뉴스처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이런 우리들의 노력과 비슷하지 않은가? 이게 틀리지 않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제 아전 인수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요, 셀러 교수님 이름에 대한 혼란이 있더라고요. 혼란이요? 왜 혼란이 있느냐? 세일러 문이었어요? 세일러 문이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에 대해서 어떤 언론에서는요, 아까 저희가 얘기 드린 것처럼 리차드 셀러 교수, 또 다른 언론에서는 리차드 탈러 교수,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받았나? 혹시 이름만 갖고 성이 다른 두 명이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둘 다 같은 사람입니다. 성을 어떻게 다른데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세일러 이 교수님이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독일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일러가요, 독일식 발음으로 하면 탈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러라고 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일러 교수님의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넛지. 네. 그리고 또 다른 책들, 승자의 저주나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뭐 이런 책에는요, 저자가요, 리차드 세일러가 아니라 리차드 탈러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리차드 세일러나 리차드 탈러, 영어식 발음, 독일식 발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언론에서 기사화가 됐다는 거죠. 이 이야기 때문에 그때 넛지를 많이 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재 개그 한 거 아니고요? 그렇죠. 전 MB가 야, 너 적금 넣었지? 그러면서 이 책을 줬다, 뭐 이런 레파토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명박이 실제로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냥 유명한 책이다 하니까 야, 나는 뭐 앞에 서론만 읽었는데 니네는 끝까지 읽어봐라. 그러면서 참모진한테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요, 뭐 넛지가 인기 있었던 이유가 좀 찜찜하긴 하지만 뭐 이 책이 이명박이 했던 댓글 조작 때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혹시 못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보니까요, 예스24
경자에서 경제 분야 1위가 넛지더라고. 하하. 명견말리를 드디어 제꼈어.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를 당연히 제꼈겠네요. 그렇죠. 저희보다는 훨씬 위에 있고요. 아무튼요.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저희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뭐 넛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넛지란 말은요. 사전적으로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왜 찌를까요? 적금 넣었지? 하면서 적금 넣었지. 뭐 그런 거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넛지를 좀 더 상세하게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넛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저 기억나요. 그 책에 보면은 남자 화장실 변기 거기 보면 파리 한 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자들은 보통은 그 파리를 맞추려고 조준을 그쪽으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주 편해진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진짜 넛지에서도요. 네덜란드 공항에서 실험을 했는데 박 PD가 얘기한 대로 파리를 그려놨더니 밖으로 튀어나가는 소변량이 80%나 줄어들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대요. 진짜 여성분들은 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남자들은 쉬를 쌀 때 뭔가를 조준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애청자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남자들은 특히 2년 정도 매일 조준을 하잖아. 군대 가서. 그래서 좀 더 실행을 잘 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넛지의 재미난 사례가 이런 것도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 등에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피아노처럼 소리가 나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넛지의 한 가지 사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요. 계단에 계단을 오르면 건강해집니다. 이런 안내 문구를 곳곳에 붙여놔봐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계단을 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바로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타러 가지 누가 계단을 오르겠습니까? 하지만 이 동영상에서처럼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난 눌러보고 싶어. 그냥 한번 밟아보고 싶은 거야. 신기하게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슬쩍 이렇게 소리만 나 동일 인물이라는 거죠.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세일러 교수님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세일러 교수는요.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코넬대를 거쳐서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카고대 하면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시카고대가 신자유주의의 본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일러 교수도 혹시 신자유주의를 설파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노벨상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일러 교수는요. 실제로 시카고대에서 노벨상을 받은 6번째 교수님이래요. 시카고대가 노벨상을 많이 받긴 했죠. 그런데 세일러 교수는요. 시카고대의 대표적인 비주류 교수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는 시카고대가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와는 달리 인간의 비합리성을 심리학적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행동경제학의 대표 주자로 알려져 있죠. 네. 특히 2002년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데니얼 커너먼 교수. 이 데니얼 커너먼 교수 수상에 이어 행동경제학 분야 학자 중에 2번째 수상자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때문인지 세일러 교수는요. 노벨상 수상 이후 또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대요. 비주류로 시카고대에서 몸 담은 일은 터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요. 이런 얘기도 했대요. 총장과 학장, 대학 원장이 나에 대해 말하며 저 골칫덩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오늘이 처음일 것입니다. 오늘은 노벨상 받았으니까 골칫덩어리가 아닌 거지. 이분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 아무튼요. 아니 노벨상 받으신 분이 이렇게 유쾌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유쾌함이 넘치는 세일러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넛지란 책이잖아요. 이 넛지가 국내에서 몇 부가 팔렸는지 아세요? 10만 부 이상 나갔을 것 같은데요? 10만 부 이상 40만 부가 팔렸대요. 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가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벌써 넛지 읽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셀러 교수는요. 2009년에 한국을 방문했었을 때 이런 얘기도 했대요. 한국에서 방문한 다음에 골프를 쳤는데 캐디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유명한 책의 저자시군요. 캐디분이 넛지를 읽었다는 거지. 야, 근데 저는 부럽네요. 이 40만 부가 나갔댔잖아요.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는 4만 부도 안 나갔는데 4만 부는커녕 지금 4천 부도 안 나간 것 같은데요. 4천 부는 넘었어요. 4천 부는 넘었나요?
아무튼요. 이런 일화로도 되게 유명하죠. 다만 이런 에피소드도 있대요. 국내에서 유독 너치가 인기 있었던 이유 놀랍게도요. 이명박 때문이래. 응? 이명박이 당시 대통령 시절에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이 책을 읽었다고 지 스스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에게 선물을 했대.